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퀴즈쌤 이주혜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2023 학년도 임용고시 1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출제자의 의도와 그리고 출제자가 요구한 스타일에 맞게 써내려가는 작업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신 선생님들 모두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참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토닥여주시고 자신을 좀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을 보시고 나서 좀 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고민이 많이 생기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갈까 말까를 따질 수는 없는 게 아직 우리가 채점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떠한 여론이라든지 또는 다른 시험을 본 응시자들의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아주 약간의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생은 깁니다. 우리가 임용고시 1차 시험을 봤다고 해서 내 인생의 끝도 아니고요. 우리가 긴 인생을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 잘 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인생의 과정,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래도 감사하게도 생각해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교육과정 A 부분을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절대 저는 이 시험 자체가 평이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풀기가 쉬웠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래도 몇 개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저희 1번부터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모범 답안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1번 소문항을 보시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억이 추가된 이유를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억은 뭐죠? 맞아요.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자, 우리 추구하는 인간상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신설이 된 부분이었어요. 왜 신설이 되었죠?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쓰신 답안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요것을 확립을 하고 또 추구하는 인간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5개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비전을 명료히 제시하기 위해서도 추가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중요하자는 걸 꼽자면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신설하였고 또 요거를 신설함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체계 구성 체계도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번 풀어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기 교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듣고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쉽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송 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그리고 여기 신 교사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바르게 고쳐볼까요? 자, 지금 목적에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민주시민에 관한 내용은 원래 기존의 3호세 연령별 교육과정에도 있었고요. 바른 인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민주시민의 기초를
바른 인성으로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신교사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자, 우선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화한 것까지는 맞았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죠. 자, 우리 5개 영역의 내용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 교육과정에서 기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배움이 일어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배워야 될 내용보다는 이렇게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 자, 연령별로 제시를 했나요? 연령별로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령에 구분하지 않고 제시했다라는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소문항 2번도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신념을 쓰고 나에서 그 교육신념과 가장 가까운 실천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누구인지 찾아 쓰는 활동입니다. 자, 먼저 니은을 확인해 볼게요. 유아들은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구하며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교사의 교육신념을 찾는 거죠. 자,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구성주의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구성주의 어떤 거예요? 학습의 주체가, 교육의 주체가 교사라기보다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이거를 구성주의라고 보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하고 괄호치고 상호작용주의다 라고 보는 교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호작용주의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교재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두 개 다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주의라는 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저희 유아교육의 사회관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탐구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주의, 상호작용주의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교사신념을 좀 같이 볼 때 교사신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어떤 게 있죠? 맞습니다. 성숙주의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죠? 행동주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구성주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개념을 기억을 하면서 각각의 교사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요거가 다 보이시도록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유아는 타고난 소질에 따라 성장하니 유아가 준비가 되었을 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거는 어떠한 신념일까요? 다시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중에서 유아가 준비가 되었을 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건 성숙주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유아가 세상을 배워가는 장인 놀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유아라고 해서 학습의 주체를 학습자인 유아라고 봤고요. 그 유아의 존재를 무한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을 배워가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놀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놀이 자체가 세상을 탐색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 교사의 말이 구성주의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 교사는 칭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행동주의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차 교사는 교사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므로 어떻게 보면 관찰 학습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동주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들은 저마다의 발달 시간표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이 각각의 시간표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교사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은 그렇죠. 성숙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또는 상호작용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교사는 최교사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부모 교육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공부했었던 고든의 방법들이나 아니면 부모 교육의 유형은
지난 학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내용만 다르게 해서 다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 문제 볼까요? 자,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에 근거해서 자, 우리 그러면 고든의 부모 교육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A에 나타난 방법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하고 A의 내용을 근거로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고든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반영적 경청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왜 반영적 경청이에요? 자, 우리가 고든은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부모 교육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민호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의 소지자는 민호입니다. 그래서 민호는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지금 속상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호 어머니가 민호에게 해주셔야 되는 건 문제의 소지자가 유아일 때의 방법인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A 부분을 보면 반영적 경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먼저 지연이는 우영이하고만 놀아라고 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아,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민호가 며칠 뒤에 또 시무룩한 표정으로 와서 서진이란 친구도 나랑 안 놀아 라고 말했더니 민호 어머니가 아이고 서진이가 안 놀아줘서 속상했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반영적 경청의 단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반영적 경청은 우선 침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수동적인 경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소극적인 경청. 요거는 인식 반응 보이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방적인 반응 보이기. 그리고 마지막이 반영적 경청. 요렇게 단계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민호 어머니가 아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신 건 인식 반응 보이기 또는 소극적 경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서진이가 안 놀아줘서 속상했겠구나는 그쵸, 마지막 단계인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영적 경청의 특징은 뭘까요? 자, 저희가 아까 고든의 이야기를 할 때 고든은 문제의 소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모 교육 방법을 다르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모가 문제의 소지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문제의 소지자는 유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들어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책임감을 기르고 자아 존중감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영적 경청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부모 문제로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A의 내용을 근거로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2가지를 쓰는 건데, 자, 물론 반영적 경청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많은 유의점이 있겠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A의 내용을 근거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 그때 주의할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에서 어떤 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첫 번째로 수동적 경청 또는 인식 반응 보이기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아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어요. 요거랑 관련해서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여줘라 라는 것들을 주의할 점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A에 근거해서 지금 서진이가 안 놀아줘서 속상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민호 어머니가 민호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반영적 경청, 그러니까 민호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을 반복하면서 민호의 감정을 확인하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민호에게. 그쵸? 굉장히 잘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반영적 경청은 말 그대로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의견이나 판단이나 과도한 질문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왜?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의점, 자녀가 이야기를 할 때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여주고 또 부모가 뭔가 자녀가 이야기한 것을 판단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의견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내거나 또는 너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들은 피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1번 문제는 같이 봤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부모 교육의 유형을 쓰는 건데 지금 민호 어머니와 교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민호가 유치원에서 정말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더니 선생님께서 어머니 그러면 유치원 교실에 직접 오셔서 수업도 보시고 민호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모 교육 유형은 뭘까요? 맞습니다. 수업 참관이죠. 자, 수업 참관은 뭐죠? 그쵸.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부모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오셔가지고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참관하면서 좀 파악하시는 부모교육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참관의 장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야 될 게 물론 수업 참관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요 사례에 비추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민호 어머니는 정말 내 아이가 친구랑 잘 못 지내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요거랑 연계해서 우리가 이 부모교육 유형의 장점을 쓴다면 나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겠죠. 왜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아이를 보는 거가 이 아이의 발달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부모님들이 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유아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유아들이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행동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비교를 통해서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볼 때 유아를 관찰을 객관적으로 하게 되면서 다른 유아랑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의 차이가 보이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쉬운 것이 장점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파악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문에 근거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는 창의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교사 저널의 일부랑 체크리스트의 일부가 지문 2개로 나뉘어져서 나와 있고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가의 기업과 니은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료 교사의 지원 방안을 A에서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쓰는 것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동극을 했대요. 그리고 그 동극이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땠대요? 소품 만들기를 원했고요. 극놀이를 더 오래 하고 싶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A에서 소품 만들기와 관련된 지원, 그리고 오래 하고 싶다라는 지원을 동료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찾아보면, 자, 극놀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극놀이 지원 경험이 많은 동료 교사랑 협의를 했는데, 놀이 영역을 통합하여서 공간을 확장하였고요. 놀이 시간도 충분히 줬다. 그리고 재료도 다양하게 제공해 보라고 제안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놀이 시간과 재료에 대한 지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기업 같은 부분은 필요한 소품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제공한 거고, 그리고 극놀이를 더 오래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놀이 시간을 충분히 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 3번이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자, 먼저 소문항 2번 보시면 길포드 나왔어요. 길포드의 창의성 이론에 근거해서 가의 디귿에 해당하는 창의성 구성 요소를 B에서 찾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B 보시면 창의성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정교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의적 성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독립성, 상상력, 내적 동기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디귿에 해당하는 창의성 구성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쭉 읽어볼게요. 창의성 구성 요소 측면에서 자, 저기 한번 보세요. 구성 요소가 또 나왔어요. 자, 예진이는 기존 사고에서 탈피하여 문제 상황에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요거는 독창성, 융통성, 유착성, 정교성 중엔 어떤 부분이죠? 그쵸. 독특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독창성에 해당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건요? 그쵸. 유창성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 유창성. 그리고 고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 자, 고정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이거를 요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건 어떤 거랑 연결이 될까요? 그쵸. 융통성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귿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이나 자극을 제공해야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죠? 그쵸. 지금 정교성이 빠져 있죠. 그래서 1번 부분에는 정교성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정교성의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정교하게 하는 건 계속적으로 디테일들을 좀 보면서 정련된 모습으로 꾸준히 다듬어가지고 조금 좀 더 완전을 기하는 게 정교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은 이렇게 처음 제안된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발전시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는 가의 시와 나에 근거해가지고 윤호에게 부족한 창의적인 성향 요소를 쓰는 거예요. 스크롤을 좀 내려볼게요. 자, 지금 C를 보시면 창의적 성향 요소 측면에서 윤우는 독립성, 과제 집착력, 자기 신뢰감 등은 높지만 개방성, 자발성, 리을의 성향 요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대요. 자, 그래서 이 리을에 대한 문항이 뭔지 봤더니 새로운 놀이 활동을 좋아하고 수시로 왜? 하면서 묻는다. 라는 부분이 체크리스트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독창성에 대한 내용, 그 밑에는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의성의 성향 요소, 창의적 성향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발성, 호기심, 근면성, 개방성이 있는데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수시로 왜 그럴까냐고 묻고 또 새로운 놀이 활동을 좋아하는 건 어떠한 성향 요소일까요? 맞습니다. 호기심에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동감 있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갖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호기심의 정의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호기심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3번의 문제도 모두 풀어봤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동작 교육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세반 유아들의 비눗방울 놀이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퍼셀의 동작 요소에 근거해서 기억에 나타난 공간인식의 하위 요소 한 가지, 그리고 A에서 노력의 하위 요소인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저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퍼셀의 동작 구성 요소에 근거해서 공간 인식의 하위 요소를 생각해 볼 때, 자, 비눗방울을 지금 긴 틀에서 나온 비눗방울을 아이들이 보고요. 비눗방울의 길이만큼 팔을 벌려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진짜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공간 인식 중에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우리가 행동을 크거나 또는 중간 또는 작게 하는 것도 범위에 해당하고요. 이게 영어로는 익스텐션인데요. 동작의 넓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준수가 비눗방울 길일 만큼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비눗방울의 길이 또는 넓이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범위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 풀어볼게요. A에서 노력의 하위 요소인 시간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시간은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부분인가요? 맞아요. 재빠르게 빠른 속도로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라는 부분이 노력 중에서 시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찾아서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B에서 기본 동작 유형을 다르게 표현한 유아 이름을 쓰고 그 동작 유형의 세부 명칭을 쓰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이 얘들아 비눗방울이 어떻게 움직이니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표현해 볼까 했어요. 그랬더니 은채는 어떻게 했어요? 팔을 동그랗게 만들고 몸을 쭉 위로 뻗었어요. 이거는 어떠한 동작일까요? 그쵸, 요거는 뻗기에 해당됩니다. 뻗으며라는 힌트가 있죠. 자, 그리고 지아는 두 손으로 원을 만들면서 천천히 앉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아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맞습니다. 천천히 앉고 있습니다. 요건 앉기 내용이죠. 자, 김 교사가 이제 팔을 몸에 붙인 채 하늘로 올라가는 비눗방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준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팔을 몸에 붙이고 오른 발바닥을 붙인 채 천천히 옆으로 밀고 왼발은 다시 오른발 쪽으로 끌어당겨서 붙이기를 반복해서 다리를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두 개의 다리가 있다면 이게 오른쪽 다리라고 하면 왼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붙이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다리로 붙이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동작의 이름이 미끄러지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진이는 팔에 몸을 붙이고 다리를 벌리고 서서 허리를 굽혔다가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부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혜빈이는 제자리에서 팔을 몸에 붙이고 앉았다 좌우로 흔들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흔들거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동작 유형들을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작의 유형에 뭐가 있었죠? 그쵸?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그리고 조작 동작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동작 유형 중에 다 각각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보면 자, 뻗기는 어떻죠? 맞습니다. 비이동 동작이죠. 앉기는요. 네, 공간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비이동 동작이다. 미끄러지기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동작입니다. 자, 그리고 구부리기는 네, 비이동 동작이죠. 그리고 흔들거리기도 비이동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동작의 유형을 하나 다르게 표현한 아이는 뭐예요? 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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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동인데 준수는 지금 이동 동작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준수의 이름을 써주시고 미끄러지기라는 세부 동작 명칭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 3번 볼게요. 자, 3번은 동작교육의 탐색적 교수 방법에 근거해서 교사의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뭔가를 찾아 쓰는 게 굉장히 좀 이번 학년도에 많이 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교직 논술에서도 찾아 쓰는 문제가 좀 많았고 저도 이제 AB 문제를 풀면서 찾아 쓰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 쓰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먼저 탐색적 교수 방법이 뭔지 알아야겠습니다. 동작교육에는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탐색적인 교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유아 주도적인 교수 방법이고요. 선생님께서 어떤 과제를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유아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정답이나 아니면 시범 보이기 가 없고요. 유아가 하는 모든 동작이 정답이 되는
유아가 하는 모든 동작이 해답이 되는 교수 방법이어서 유아가 시도하는 모든 동작을 허용해 주는 것이 탐색적 교수 방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뭐 안내 발견적 교수 방법과 비교를 해 본다면 안내 발견적 교수 방법은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정답을 머리에 생각을 하시면서 정답 쪽으로 좀 아이들의 동작이 모여지도록 질문을 하시지만 탐색적 교수 방법은 아이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는 동작 모두가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선생님께서 갑자기 양팔을 머리 위로 펼치며 폴짝 뛰면서 자, 선생님 따라 해봐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탐색적 교수 방법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써주시고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교사가 정답을 제시하거나 시범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요게 지금 시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시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저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들이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교수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 보이기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탐색적 교수법에는 적당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문제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나왔죠.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또 우리 감염병에 대한 요즘 굉장히 이슈죠. 감염병 발생했을 때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화재 대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 3번은 그래도 좀 선생님들께서 쉽게 답을 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2번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쓰는 건데, 자, 우리 이번에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안전교육의 기준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먼저 써볼게요. 기역, 니은이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건데,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기역년의 니은번 이상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건강검진 통보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부모님께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시행 규칙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아이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장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반에서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위해서 손 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 유지하기를 반복 지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에서 어떠한 교육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문장 그대로 응급처치 교육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의 교육 내용을 보시면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있고 119 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가 있고 또 이렇게 손 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 유지하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응급처치 교육으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암기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A에서 잘못된 행동을 찾고 왜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점심 식사 전에 유빈이가 목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체온을 측정을 했는데 열이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계획 감염병 유증상자 대응 수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치 결과 좀 보시면 어떤가요? 감염병이 의심되어서 보건선생님께 연락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에 나왔던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시면 감염병 관리 조직을 유치원 감염병 관리 조직을 만들어서 이러한 유증상자가 있거나 아니면 감염병 확진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서로의 업무 분장을 좀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중에 6판 수정판을 보시면 학교장이 담당자와 감염 예방 활동을 총괄해라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유치원 감염병 매뉴얼에 들어가면 여기서 감염병 담당자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감염병 담당자는 너무 자주 바꾸지는 말고 다른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부서들과도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이나 원감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보건 선생님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만약에 이 보건 선생님이 이 감염병 담당자시면 이분께 연락을 취하면 이 감염병 관리 조직에서 어떤 업무 분장을 토대로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괜찮은 내용 같고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 선생님이 교실에 오셔서 유아들의 마스크 착용을 확인을 했죠. 네, 그래서 유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확인을 할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유빈이를 안고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가서 격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유치원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보면은 이 유증상자가 발견되면은 이제 일시적 격리 필요성을 판단해서 일시적 관찰실로 격리를 해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선 담임 선생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 유치원 교육 매뉴얼에는 담임 교사가 가급적이면 유증상자인 유아랑 같이 일시적 관찰실로 가라, 동행해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요 안고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아이를 안고 가는 게 어떤 문제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께서는 이 유빈이를 일시적 관찰실에 옮기시고 데려다 주시고 다시 교실로 돌아오셔서 아이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셨다고 해도 안으면 우리가 아이들이랑 신체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신체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감염병이 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염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고 만약에 그러한 커진 확률을 가지고 다시 교실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에게도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동행하는 거는 좋지만 저는 요게 앉는다는 부분이 다른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감염병 확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빈이를 안으면 신체적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염병 유증상자와 접촉을 최소화해서 교실에 있는 다른 유아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다음 거 읽어보면은 유빈이 어머니께 연락해서 귀가 조치와 진료 요청하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귀가 시 등원 중지를 원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진료를 받으신 거를 확인서를 가져오셔라라고 해서 이 진료 확인서에 감염병에 감염되었으므로 뭐 등원을 며칠간 중지해야 됩니다.라는 진료 확인서 내용들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귀가 후에 일시적 관찰실과 교실에 유빈이가 이제 이 관찰실을 비워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방역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요거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잘못된 부분은 이제 유빈이를 안고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가서 격리한 부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또 조금 쉬운 문제죠. 자, 잘못된 화재 대피 요령인데요. 어떤 게 잘못됐죠? 자, 사전활동으로 불이 났어요. 동화도 들려주시고 화재 대피 시 유아 행동 요령을 바탕으로 사전활동을 했고 경보음이 울리면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놀잇감을 두고 질서 있게 이동하는 법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빠르게 대피해서 유치원 앞마당에 지정된 장소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지진이 났을 때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계단이나 비상 대피로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선생님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이나 비상 대피로로 빠르게 대피하며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언어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지문은 가, 나, 다가 있고요. 저희 가의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균형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균형적 접근법을 적용해 우리 반 유아들을 위한 언어 활동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했더니, 자, 먼저 아이들이 읽기 쓰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문해 활동을 통해서 전체 맥락에서 글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쵸, 의미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읽기와 쓰기 기초 기술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도를 하는 발음 중심을 병행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균형적 접근법은 결국 어떤 거냐면 발음 중심 접근법이랑 의미 중심 접근법을 서로 절충하거나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의 맥락을 잇는 의미 중심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읽기에,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맥락에서 문자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읽기의 하위 기술을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도 균형적 접근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에 각각 의미, 발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가의 디귿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디귿은 의문인식입니다. 자, 의문인식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가 그냥 하나의 뭔가 만들어진 덩어리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음절이나 음소 같은 더 작은 소리로 분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분절된 소리가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단어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인식은 음절인식, 음소인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의문인식에 대해서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요게 의문인식에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문인식은 어떻게 보면 소리와 관련된 아이들의 인식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음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ABC에서는 요 C가 의문인식에 좀 적절하다라고 보여져서 요 활동명을 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절 단위의 소리를 지각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의 대화에 반영되어 있는 어휘 발달 과정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개랑 고양이를 서아가 얘기했구나. 개, 고양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랑 고양이를 모두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응,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현진이가 그럼 양이랑 오리는 뭐라고 불러? 라고 했더니 양이랑 오리 그거 가축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개, 고양이, 양, 오리는 뭐냐면 이거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휘가 수직적으로 발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휘의 수직적인 발달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어휘의 개념 속성,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에 대한 개념 속성을 알게 되면서 관련된 단어, 뭐 개, 고양이, 반려동물, 뭐 햄스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구아나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이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이 쭉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이 언어들을 군집화, 그룹핑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어휘의 수직적인 발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개, 뭐 고양이라는 단어를 반려동물로 묶고 또 그리고 양이랑 오리를 가축으로 묶은 다음에 요 네 마리의 종류를 다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휘의 수직적인 발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휘의 개념 속성을 알고 그 어휘와 관련된 단어들이 군집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표 그려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가축, 반려동물, 동물이라는 단어들로 하위의 개념들을 군집화시켰기 때문에 어휘의 수직적 발달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6번 문제도 같이 봤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어교육 문제가 또 나왔어요. 교육과정 A에서 지금 6, 7, 8이 모두 언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번에 좀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아들의 산책 활동의 일부인데요. 지금 가에서는 아이들이 산책하면서 서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에 나타난 피아제의 사회화된 언어 유형 한 가지를 쓰고 비고츠키 관점에서 자기조절 기능이 나타난 유아의 말 한 가지를 찾아 쓰시오 했습니다. 자, 피아제는 사회화된 언어 유형과 자기중심적인 언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사회화된 언어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사회화된 언어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순응적 정보가 있었고요. 순응적 정보. 그리고 비판과 조롱이 있었고요. 자, 명령, 요구, 위협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순응적 정보는 뭘까요? 순응적 정보는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흥미있어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요 순응적 정보라고 보시면, 순응된 정보라고 쓸게요. 순응된 정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판과 조롱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반박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판과 조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령, 요구, 위협은 뭐죠? 그쵸.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야, 너 저기 가서 이거 좀 치워. 야, 네가 엄마 역할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명령, 요구, 위협이고, 질문과 대답은 유아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의 내용을 보면요. 이 친구들 지금 단풍잎과 은행잎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풍잎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내용, 또 나뭇잎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 야, 이건 크고 이건 작아. 야, 큰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어. 이건 단풍잎이고 이거 은행잎이야. 자, 은행잎이 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주운 이 단풍잎, 나뭇잎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거, 내가 흥미로운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제가 이야기한 사회화된 언어 유형 중에서는 어떤 부분과 일맥상통할까요? 그쵸. 수능된 정보죠. 그래서 요거 수능된 정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비고츠키 관점에서 자기조절의 기능이 나타난 유아의 말 한 가지를 찾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기조절이 나타난 유아의 말 보시면 자기조절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피아제는 아이들이 혼잣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혼잣말이면서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말을 하는 단어나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호 보시면 은행잎이 또 어디 있지? 바구니에 조심조심 넣어야지 했는데 이 중에서는 바구니에 조심조심 넣어야지가 자기 조절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런 거죠. 글씨를 쓰면서 나 글씨 잘 써야지. 글씨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혼잣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바구니에 조심조심 넣어야지를 이번에다가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소문항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의 지문에 대한 건데 지금 아이들이 동시판을 보면서 언어 활동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김교사가 A에서 지도하고 있는 언어 구성 요소 한 가지를 쓰래요. 볼까요? 자, 지금 뭐 가을에는 구름이 많아요. 떠다니는 구름이 많아요.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이 많아요. 감이 많아요. 대롱거리는 감이 많아요. 주렁주렁 대롱거리는 감이 많아요. 이런 동시를 읽고 자, 구름이에서 구를 자자로 바꿔서 말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름이, 가름이, 다름이, 하하, 재밌어요. 자름이가 뭐야? 라고 해가지고 여기 구름이라는 단어에서 한 글자를 바꾸어서 지금 넣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어떠한 내용에 해당돼요? 한 글자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음절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절은 뭐예요? 음절은 우리가 가장 쉽게
쉽게 알 수 있는 발화의 최소 단위이고 발화의 최소 단위고 음소들이 모여서 이룬 소리의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글자들을 음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B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문장 만들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B 읽어볼게요. 자, B에서 문장 만들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자, 가을에는 또 무엇이 많이 있을까? 나뭇잎이 많아요. 그랬더니 가을엔 나뭇잎이 많아요. 가을에는 나뭇잎이 어떻게 되니? 했더니 떨어져요.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떨어져? 했더니 뱅글뱅글 떨어져요. 뱅글뱅글 떨어지는 나뭇잎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은 수직 구조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직 구조화 방법은 아이들이 보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지문에서도 보시면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 뱅글뱅글 떨어져요. 뱅글뱅글 떨어지는 나뭇잎이 많아요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심으로써 이 아이가 조금 더 많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문장을 더 길게 좀 더 완성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발문을 하는 것이 이제 수직 구조화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수직 구조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나 활동을 위해서 김 교사가 지금 A의 동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요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다를 보시면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인가? 라고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구의 음절을 뭐 자름이, 다름이, 가름이로 바꾸면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계시죠?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리듬과 운율이 살아있는 동시인데 리듬과 운율이 살아있나요? 그쵸? 지금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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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뭇이 많아요, 뭐뭇이 많아요 하는 식으로 리듬이랑 운율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동시를 읽으면서 리듬과 운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훈이 여기에는 딱히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유아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계속 볼게요. 감각적 심상을 떠올리게 해보는. 자, 감각적 심상. 감각적 심상이 떠오르게 하려면 우리가 이 단어를 듣고 내가 이 말이 연상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구름이 많다? 떠다니는 구름?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이 많다를 아이들이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심상을 건드려주는 동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언어에 대한 이해를 주는 동시라고 했는데 지금 문장 구성이 아래 행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름이 많아요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떠다니는 구름이 많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이 많아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문장의 여러 구성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아에게 언어에 대한 이해를 주는 동시다라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유아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줄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8번 문항도 언어 교육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 A에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탐색하고 있는 그림책의 구조를 쓰고요. 그 예를 한 가지 찾아 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변 텍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책의 구조는 크게는 본 텍스트랑 주변 텍스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본 텍스트는 뭐냐면, 자, 이러한 책이 있어요. 자, 이러한 책이 있으면 우리가 겉표지를 펼치고 속표지를 펼쳐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 담고 있는 글자와 그림을 모두 본 텍스트라고 하고요.
속에 있는 내용 외의 것들을 주변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께서 탐색하고 있는 표지 자체가 이제 그림책의 구조 중에서는 주변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텍스트를 써주시면 되고 그 예를 한 가지를 쓰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책 안에서 속에 있는 알맹이 내용 말고 주변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앞표지, 뒷표지가 있겠죠? 그리고 표지에 뭐가 써져 있어요? 제목도 있겠죠? 그리고 책 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이 뭐 위아래로 긴지 가로로 넓은지에 대한 판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빅북이라든지 소설책 같은 것도 보면 책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판형이라고 하고, 또 책의 표지를 감싸고 있는 겉사계라든지, 아니면 이거 겉사계는 전체를 싸고 있는 그 포장지고요. 띠지는 중간 부분만 띠로 묶어놓은 종이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모두 주변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텍스트에 해당하는 내용 하나를 찾아서 쓰는 것이 소문항 1번의 2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선생님이 그림책 앞표지를 보여주시는 거 주변 텍스트죠. 자, 그리고 책 모양은 어떠니 묻는 건 뭐에 대한 거예요? 판형에 대한 내용 묻는 거죠. 주변 텍스트죠. 자, 그리고 책도 길고 책 제목도 위아래로 길게 쓰여 있는 제목과 판형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책 제목을 읽어보자면 뭐예요? 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결 표시한 내용 중에서 한 개를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소문항 2번은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을 쓰는 거죠. 자, A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A에 해당하는 거 상상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B에서 상상을 촉진하는 질문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위에 나오네요. 자, 너희들이 만약에 꽃잎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하면서 상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상을 즐기도록 하는 요 발문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A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 모엔의 8가지 몰입 전략에 근거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모엔의 8가지 몰입 전략에 근거해서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전략을 하나 쓰고요. 그리고 모엔의 8가지 몰입 전략 중에서 이야기 구조 내용 인식을 위한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자, 모엔은 8가지의 몰입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가적 전략, 저 전략은 빼고 쓸게요. 그리고 협동적 학습 전략, 게임 전략, 이해를 위한 전략, 이야기 내용 인식을 위한 전략. 이건 이야기 구조라고도 위에 문제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6번은 듣기 전략. 7번은 연출 전략. 8번은 시각 예술 전략입니다. 자, 이 중에서 봄에 어울리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책을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봄에 어울리는 음악 뭐 있을까요? 뭐 봄의 왈츠도 있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장범준, 버스커의 노래 뭐죠? 그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봄 되면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도 책을 읽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자, 그러면 봄에 이렇게 어울리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아이들이 책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뭐죠? 그쵸. 듣기 전략이죠. 듣기 전략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책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 감상을 뭐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음악의 다양한 소리들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또는 이제 녹음이 된 텍스트도 들어볼 수가 있겠고 하면서 아이들이 몰입하면서 책에 집중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듣기 전략 써주시면 되고요. 자, 소문항 2번 보시면 이야기 구조 인식을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를 쓰는 건데, 이야기 구조를 위한, 이야기 내용 인식을 위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책에서
또는 이 이야기에서 사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또는 다른 책이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대조를 하면서 이 책이 어떠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거든요.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음악 감상하면서 책 읽기를 했군요. 다음엔 유아들과 무엇을 할 건가요? 했더니, 자, 봄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그림책의 등장인물과 사건을 비교하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나왔네요. 자, 우리가 지금 봄이 오면이라는 책을 봤는데 다른 책에서는 봄에 대해서 어떠한 등장인물과 사건이 나왔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 봄이 오면에 대한 책의 이야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생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렇군요. 작가에게 편지 쓰기는 어떤가요?는 이제 작가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 쓰기와 이야기 지어 책 만들기는 이제 이해를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봄으로 단어가지 만들기를 하는 거는 이제 게임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야기 구조 또는 이야기 내용 인식을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한 가지는 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그림책의 등장인물과 사건을 비교하는 활동이라고 썼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A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키즈쌤의 정말 좋은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저희 수강생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저희는 카톡방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강사분들이 바로 답을 드리기도 하고, 저희 다음 카페 키즈쌤에서도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키즈쌤 다음 카페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서 더 좋은 답안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B 영상도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들으시고 또 공부를 여태까지 하시고 1차 시험도 무사히 치르고 오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가시는 길, 선생님들이 하시는 선택, 모든 항로마다 선생님들은 모두 잘 될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2차 준비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키즈쌤에서도 2차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키즈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커리큘럼 한번 쭉 둘러보시고 같이 2차를 준비해도 너무 저는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2차 대비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